게임 산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잠깐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결국은 이제 게임 산업도 그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집필하신 책에서는 이제 소셜 카지노 그리고 메타버스, 블록체인 생태계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메타버스부터 조금 짚어드리자면 메타버스의 중심에는 당연히 플랫폼이 있을 거다. 그러나 이게 시장 규모가 1,000조를 넘어가는데 그중에 일부만 차지해도 250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게임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게임사는 메타버스 시대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냐 두 가지를 조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버스는 뭐 간단하게 말해서 가상의 아바타가 문화, 경제 활동을 가상 공간에서 하게 하는 걸 메타버스라고 조금 쉽게 이제 조금 개략적으로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그 아바타들이 실제 인간과 닮으면 모공과 털까지 다 보일 정도로 실제 인간과 닮으면 가상공간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게임사들은 아바타들을 굉장히 사람과 같이 표정과 행동을 하게 하는 메타 휴먼 어떤 프로젝트를 거의 이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런 플랫폼 기업에 이걸 로열티를 받고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저희가 이거는 너무 먼 얘기 같다고 느껴진다면 저희 뭐 한국에서는 뭐 가상 인플루언서, 가상 인간 이런 것들이 광고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메타 휴먼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메타버스 시대에는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플랫폼은 당연히 이제 구글, 뭐 메타, 뭐 이런 기업들이 선도를 하겠지만 특화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 협업만의 어떤 메타버스, 혹은 뭐 카지노를 할 수 있는 메타버스, 혹은 뭐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는 메타버스 이렇게 특화된 메타버스 시장에는 게임 산업이 좀 일찍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슬랙이라는 업무를 협업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약 밸류에이션이 10조 정도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컴투스는 이거를 텍스트 메시지가 아니라 메타버스에 이거를 구현하는 서비스, 컴투버스라는 그런 서비스를 실제 개발을 했고 지금 상용화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메타버스 업무 협업 플랫폼을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없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산업은 그래픽에 있어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대한 플랫폼 밑에 어떤 조그마한 이제 특색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메타버스 생태계에 기여를 할 것 같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에는 메타 휴먼 그리고 특화 플랫폼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플랫폼 쪽은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해봤는데 메타 휴먼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요. 메타 휴먼은 결국 이제 기술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나의 아바타가 나랑 정말 똑같이 생겨지고 그렇게 되면 몰입도가 커지기 때문에 점점 더 가상현실과 이제 실제 현실의 괴리감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메타 휴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매출과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은 유니티 같은 데거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거. 이런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래픽에 있어서 조금 이제 눈여겨볼 만한 업체는 당연히 엔비디아라든지 뭐 유니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유니티는 말 그대로 어떤 자동차의 엔진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엔진을 어떻게 표현의 단계까지 옮겨서 그거를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명령어를 간단하게 입력하면 이런 사람이 짜잔 나오는 기술 같은 경우는 유니티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니티는 어떻게 보면 엔진을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형 툴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유니티도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역량도 게임 업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칭해서 메타 휴먼의 어떤 밸류 체인에 넣어주시면은 조금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처럼 일종의 틀을 제공하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당연히 이제 유니티는 메타버스 밸류체인에서 핵심적인 역량을 할 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게임 산업에서는 메타 휴먼 프로젝트라든지 메타버스로 인한 어떤 수혜가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일정 역할을 보여줘도 어떻게 보면 어떤 실적의 기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메리트가 있다. 뭐 이렇게 조금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이 메타 휴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이 가끔씩 이제 로블록스 들어가서 게임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을 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좀 느껴지는 게 너무 좀 아바타가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조금 더 사람같이 나랑 똑같이 생긴 아바타를 만들어낼 수 없나, 기술력이 거기까지 아직 안 되나, 이런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좀 기술력이 아직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면 법에 걸리는 게 있나요? 일단은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W가 나왔는데 막 그래픽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유저들의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수백만 명이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 어떤 서버의 가중도 있을 거고요. 운영에 문제가 있을 음. 거고요. 로블록스도 그거를 이제 애초에 그거를 조금 낮춰서 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로블록스의 어떤 정체성이 레고 같은 디자인이잖아요. 예, 예, 예. 그걸로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로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사람같이 변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기술력 자체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좀 낮춘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에픽 게임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텐센트가 인수한 에픽 게임즈라는 회사가 예. 포트나이트라는 메타버스 게임으로도 유명한데, 간단하게 어떤 명령어만 입력하면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왜냐면은 그거를 개인의 맞춤형으로 어떻게 다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면 갈수록 기술력이 향상될 것은 확실하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현실에 대한 몰입도가 정말 현실에 좀 비슷할 정도까지 가면 대단한 기회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외에도 이제 소셜 카지노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셜 카지노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발을 담그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소셜 카지노, 슬롯머신 이런 거를 한국에서는 거의 안 하고, 한국에서는 이게 사행성으로 분류가 돼서 게임 자체를 발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슬롯머신 관련된 게임이 막 게임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북미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보면 레저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슬롯머신이나 카드, 그런 카지노의 양식을 모바일로 따온 게임을 소셜 카지노 게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의 주요 계층이 40, 50대 주부 계층.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하게 말을 하면은 남편들을 직장에 보내고 아이들을 이제 학교를 시키고 집에 혼자 남았는데 복잡한 게임을 하기 싫고 조금 피로감을 느끼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짧게 할 수 있는 게임, 내가 아는 친숙한 게임, 이게 바로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이라서 이게 주요 계층이 됐는데, 근데 소셜 카지노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은 조금 별개가 아니라 어떤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소셜 카지노의 어떤 게임 머니를 조금이라도 현금화를 하는 게 전 세계에서 불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어.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게 도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게임 머니를 게임사가 토큰으로 바꿔주고, 그 토큰을 거래소에 보내서 토큰을 이제 코인으로 바꿔서 현금화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게임사는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우리는 토큰으로밖에 안 만들어줬다. 그러면 거래소는 그 토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인가를 해당 당국에 받았기 때문에 법적 주체가 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이거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특히 영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합법화하고, 어떻게 보면은 카지노 산업의 규모가 약 300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 음지에서 많이 하고 오프라인 카지노에서 사행성을 과하게 즐기기 때문에 차라리 양성화하되 사행성을 대폭 낮춰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고 세수 확보를 늘리자, 이런 컨센서스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미국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사 중에 드래프트 킹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예.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불법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좀 전통적이라고 뽑히는 워싱턴 DC시에서도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합법화할 정도로 이거를 온라인으로 양성화시켜서 차라리 세수 확보를 하자, 이런 견해들이 조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암묵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 미국보다 그거를 조금 굉장히 더 과격하게 허용을 해주는 그 국가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차라리 너네들 온라인 카지노를 만들어라, 우리가 인가를 내주면 온라인 카지노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합법화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셜 카지노 기업의 규모가 불과 6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음. 조금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소셜 카지노 산업 중에 1위 업체가 이스라엘 기업입니다.
플레이티카라는 이스라엘 기업이고 3, 예. 4위 업체가 국내 기업입니다. 아, 국내에 그래요? 상장된 W게임즈라는 회사가 국내 4위 업체이고 그 W게임즈라는 회사는 북미 미국 지역의 DDI, 나스닥에 상장된 DDI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제 4위권으로 거듭나게 됐는데 그리고 예. 넷마블은 스피넥스 게임이라는 또 불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어떤 소셜 카지노 기업을 차입을 대폭 끌어들여서 인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행성에 관해서 가장 예민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이기도 한 게 저희 한국입니다. 그래서 게임머니가 블록체인 환경을 통해서 가상화폐로 바뀌는 게 단 10% 수준으로 허용만 되더라도 이게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의 트렌드이며 그리고 이들 시장은 저희 국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들 섹터도 조금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카지노 산업이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일단 300조에 달하는 규모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소셜 카지노가 차지하는 규모는 6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2% 정도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투자의 기회가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투자의 기회가 넓어질 수 있는 것을 추세를 볼 수가 있는 게 블록체인과 같이 엮어지면서 소셜 카지노의 현금화가 가상화폐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부분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온라인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투자의 기회가 나타날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소셜 카지노 기업을 뭐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상황은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카지노 산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오히려 조금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좀 듣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혹시 예. 어떤 소비자들이 이 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조금 여쭤봐도 될 거예요. 글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 산업 쪽에 사실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아까도 로블록스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이제 가상현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가 오히려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때 여기에 상당히 많은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메타버스가 사실 규제 부분이 어떻게 될지 저도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제 게임도 메타버스 블록체인하고 엮어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뭐 메타 휴먼 얘기도 했지만 사실 메타 휴먼이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오히려 사회의 어두운 부분하고 접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춘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굉장히 좀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굳이 매춘 산업처럼 이렇게 좀 어두운 산업 쪽하고 연결을 짓지 않더라도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요. 게임을 전공을 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결국 게임은 예전부터 일종의 가상현실이었어요. 그렇죠, 네. 메타버스가 새로운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도 메타버스는 있었던 건데 사실 그 기술력이 굉장히 지금 현실하고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없었을 뿐이죠. 그냥 오락실 간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 오락실에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생에 여러 가지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라는 것은 결국 인생이 우리한테 안겨주는 행복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욕구 그리고 자극입니다. 근데 이 자극이 여러 가지 자극 중에 만약에 내 인생에 별다른 자극이 없어요. 커다란 자극도 없고 재밌는 일도 없고 이 인생이 보링하면 결국 우리가 오락이라는 형태, 게임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억지로 창조해내는 즐거움이 저는 오락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정말 내가 억만장자고 돈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간적 그리고 에너지도 많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는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게임을 하지 않고 게임에 나오는 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패러글라이딩을 한다든지 뭐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가든다든지 애니멀 헌팅을 다니다든지 굉장히 스릴감 넘치고 재밌는 일을 직접 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여건이 되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죠. 그래서 그렇죠. 대리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메타버스는 오히려 몰입감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을 포기하고 메타버스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연애도 메타버스에서 하고, 영화도 메타버스에서 보고, 공부도 메타버스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현실과의 괴리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거 메타버스로 옮겨가면 투자 기회는 좋은데, 과연 이게 건강한 모습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저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어둡게 보거든요, 이런 현상을. 그래서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당국에서 규제기관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게 허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저는 그런 측면으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또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그게 장기적으로는 그런 아규먼트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웃도어 활동을 상위 계층에서는 많이 하고 그 외에는 거의 SNS나 게임을 많이 한다 뭐 이런 통계 자료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정도는 이제 근거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어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대부분 다 커다란 투자의 기회는 사실 이러한 규제 부분이 가장 하나의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율주행도 굉장히 많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자율주행이 지금 현재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는 게 그냥 차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교통 체계, 교통 법규, 그리고 스마트 시티가 구성되는 이 과정, 이거랑 다 맞물려야지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존 금융권과의 하모니가 가능할 것인가. 그래야지 이제 가상화폐도 역시 뭐 지금 현재 기존의 통화랑 어떤 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커다란 기회일수록 규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게임도 결국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기술력으로는 정말 재밌겠죠. 정말 지금 하는 게임 몰입감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몰입감과 스릴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의 기술력이 개발될 거라는 것은 확실한데,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는가? 이걸 허용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거는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해야 될 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움직임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면밀하게 챙기진 못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입법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로보틱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역할이 다 인공지능하고 로보틱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을 과연 기존 사회 체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게 부익부 빈익분으로 바뀌어질 것인가. 왜냐하면 효율성이 늘어나고 결국 사람이 할 일을 인공지능이라든 로보틱이 하게 되면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이거를 이제 사회적 문제로 발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간에 정부라든지 규제기관에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커다란 투자 기회는 결국은 규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해서 이 부분도 저는 사실 예측을 하거나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신작 게임 뭐 나올지만 생각하고 있다가 네. 범주가 확연히 이제 좀 커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게임주 빅뱅 책으로 들어가서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아주 친절하게도 텐베거 가능성 있는 두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두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고요. 또 이 기업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두 업체를 말씀드리자면 M게임이랑 데브시스터즈를 제가 거기다 기입을 했는데, 일단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텐베거, 3년이 걸려서 텐베거 걸리든 뭐 단시간에 걸리든 간에 텐베거는 기본적으로 몸이 가벼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선 이제 세계의 사례들도 다 몸이 가벼웠고, 근데 데브시스터즈는 텐베거에 올랐으면서 왜 또 기입을 한 거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데브시스터즈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상승분의 거의 80%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PER이 M게임이 8배, 데브시스터즈가 11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PER이 낮으면은 뭐 당연히 오를 거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를 들어드리자면, M게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열혈강호라는 만화 혹시 아시나요? 들어는 봤습니다. 그게 한국의 어떤 무협 만화인데,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MMORPG 게임이라는 그 장르 자체를 리니지와 바람의 나라로 개척을 하면서 그걸 중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흩뿌렸습니다. 근데 그때 2000년대 초반에 그 열혈강 온라인이라는 PC 게임이 중국의 어떤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끌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장에서 외국 게임을 들여오는 걸 제한하면서, 저희가 극단적인 예로는 갑자기 뭐 테트리스를 하는 것처럼 너무 게임이 카피 게임밖에 없고 중국 게임밖에 없으니까 할 게 없나 찾다가 열혈강호 10년이 더 지난 게임에 눈이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열혈강호를 만든 M게임의 어떤 개발진들은 되게 근면한 스타일이어서 그걸 10수년 동안 계속 업데이트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뒤늦게 조금 힘을 발휘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 시장에서 열혈강호가 굉장히 핫한 IP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PC게임 열혈강호를 통해서 로열티 매출로 M게임은 창사 이래 작년에 최대 실적을 거뒀고 올해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어떤 IP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이거를 모바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을 해서, 근데 그 모바일로 전환시키는 게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 재진출해서 이게 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디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업이익이 폭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의 가격대도 PC 게임의 어떤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실적 저항선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좋은 미드필더가 어시스트를 해준 상황에서 이거를 슈팅을 잘하면은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조금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그 개발진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올해도 뭐 진열혈강호라는 열혈강 IP를 이용한 게임이 나오는데, 이런 모바일 게임을 하나를 성공시킨다면 굉장히 영업이익이 폭증을 하지 않을까.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미래의 전설이라는 IP를 활용해서 이걸 모바일 버전으로 내놓아서 10년 만에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처럼 비슷한 윤곽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호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쿠키런이라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고, 개발을 국내에서 기획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하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컴투스가 이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어떤 아군도 있고요. 근데 데브 시스터즈는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이 세계에 이제 큰 흥행을 끌면서 이제 주가가 10배가 올랐다가 이게 하향 안정화를 하고 신규 이제 반짝 유저들이 빠져나가면서 매출이 조금 줄면서, 그리고 금리 인상과 맞물려가지고 주가가 좀 과도하게 떨어진 감이 있는데, 지금도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수백억 단위의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는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는 쿠키런이라는 굉장히 뚜렷한 IP가 있기 때문에 활용 요소가 굉장히 높고, 개발 능력과 기획 능력은 중소게임사들 가운데서 굉장히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작 3개를 내놓는데 이 3가지 모두 흥행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상황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데블 시스터즈는 그러니까 일단 템버가 한번 됐던 기업이네요, 그러면. 네. 예, 근데 한 번 더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엔게임 그리고 데블 시스터즈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지금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앞으로 출시되는 게임도 여러 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뭐 기술력이라든지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게임 관련 기업에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귀에 이제 안 들어올 정도로 주가가 이제 좀 참담하게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도 공감하시고 저도 공감하는 명제일지도 모르겠지만 가치 투자는 승리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라는 생물 자체가 성장을 목표로 하고 그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이익을 얼마나 내는가, 이게 공개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이거를 이해관계자들이 그걸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에 실적에 의한 투자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리 인상기인 2015년부터 2018년도에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바로 테크 기업이었다. 근데 테크 기업은 그때 고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를 견디고 그거에서 아웃퍼폼을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기에는 고성장주를 택해야 되고 금리 인상기에는 가치주, 뭐 자산주를 택해야 된다. 이런 공식은 깨진 지 애진작이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긴축이나 어떤 유동성의 정책 같은 경우에도 뭐 연준은 한 달에 한 번씩 비둘기 매파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매크로를 예측을 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고 신뢰가 있다면 조금 성급하게 의사 판단을 하기보다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리는 선택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건전한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좀 단단하게 해주시는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게임주 빅뱅이라는 책을 내신 게 얼마나 되신 거죠? 저희가 이제 한 2주 정도 되어 갑니다. 네. 아, 그래요? 아주 네. 따끈따끈한 책을 제가 읽었군요. 이렇게 책 내자마자 위즈온에 방문해서 좋은 말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게임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요. 오늘 덕분에 많은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됐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앞으로 어떤 곳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내신 게임 빅뱅 완전히 이름처럼 대박 나시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